부분 통과가 됐고 추경도 뭐 이렇게 절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월 19일 날 엊그저께 청와대에서 5당 대표 초청 회동이 있었는데 홍준표 대표는 참가를 하지를 않았죠. 제1야당 홍준표 대표 참가를 안 했는데 우선 그 문제부터 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청와대 5당 대표 회동 평가에서 뭐 겉으로 험벌을 하고 소박하고 또 뭐 협치하는 모양을 보였지만은 실제로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에서 그래도 야당 대표하고 대통령이 만났으면 좀 내용이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데 야당 4야당 대표들이 전부 다 그냥 대통령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유일하게 추미애가 임종석이 대리사과한 거 하나 지적을 하면서 여당 대표와도 소통을 좀 해야 되겠다 한 거 말고는 들을 이야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리 정권이 지지율이 높고 뭐 이렇게 시임초에 설친다 하더라도 야당 대표들이 청와대 가서 그런 식으로 하고 온 해동이 있었는가? 저는 홍준표를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하는데 홍준표가 안 가고 장화 신고 이 수해 복구 간 게 오히려 다행이었다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바에야 뭐 야당이 뭐 하려고 있어요? 둘러리고 옛날에 민한당이지. 아무튼 지금 뭐 협치에 관한 적응들이 뭐 청와대 여야 이게 공이 지금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국회 여소야대 환경은 뭐 협치 안 하고서는 뭐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거는 이제 분명한데. 그런데 지금 서로가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들은 이 협치라는 거를 좀 현실화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잘 이제 못 찾고 있다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야당은 뭐 야당대로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이 워낙 뭐 묻지마 반대식으로 모든 거를 이제 다 가로막는 그런 이제 태도를 고수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막히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크고. 그리고 바른정당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는 좀 상당히 좀 정권에 대해서 이제 좀 비판적인 태도를 좀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으로서의 성격, 그러니까 개혁과 보수에서 개혁보다는 뭐 아직까지는 이제 보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 이거를 굉장히 좀 의식해서 좀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이 좀 같은 그 행보로 보일 때가 좀 비교적 좀 많은 편인 것 같고, 그래서 야당들의 이제 사정이 이렇고, 국민의당은 이번에 그 뭐 추미애 이제 발언 일련에 그것 때문에 더 이제 감정이 이제 상하고 뭐 그런 상태고, 그런데 이제 반대로 또 청와대나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 협치 환경 조성에는 대단히 좀 아직은 좀 미숙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추미애 대표가 이제 좀 이제 돌출적이기 때문에 그 행보 자체가 그에 대해서는 뭐 여권 내에서도 이제 뭐 우려 또 그래서 대리사과까지 나오기도 했지만 청와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지금 의제를 이제 꺼내놓는 것이 원전 문제도 그렇고 이제 그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그 사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충실하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일단은 좀 정권 초에 그냥 덜컥 꺼내놓고 보는 좀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원전 문제 같은 경우도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논란거리가 이제 뭐 비등해지고 있는 상태고,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뭐 청와대 회동에서 문 대통령이 1년 해보고서 이제 뭐 또 다시 인상률을 이제 판단하자. 좀 이렇게 얘기가 이제 되면서 결국은 이제 그 사후 준비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그 효과라든가 준비 이후 부분에 대한 제대로 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결론으로 이제 봐버린 이런 걸 드러내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지금 이게 뭐 한번 만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 이 협치 환경에 이제 그 적응하는 데까지는 지금 모습대로면 서로가 상당한 좀 시간이 걸리고 우여곡절이 많지 않겠나 좀 이제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5당 대표 회동 평가라고 얘기하면은요, 저는 그냥 인사치레 정도의 회동이었다라고 봅니다. 사전에 어떤 정확하게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서 어떤 쟁점이 있고 그 쟁점을 풀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다면은 주목할 수가 있었을 건데요. 그런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만났다라고 봅니다. 그나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뭐 불참하면서 조금 주목받긴 받았지만 홍 대표가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됐을까 모르겠어요. 좀 홍 대표가 거친 입이기 때문에 해동에서 무슨 몇 마디를 던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빠진 상황에서 만났을 때 큰 쟁점이 있었겠나 그렇습니다. 원래 회동의 취지대로 한미 정상 외교에다가 G20 외교했던 것에 대한 보고 형태 그리고 국정에 관한 협조를 부탁했을 건데요. 국정에 협조는 하다시피 당장 걸려있는 것은 추경하고 정부조직법 정도 또 인사 문제 등인데 그걸 회동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 회동을 통해서 무슨 큰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그런 회동이었다고 봅니다. 다만 언론이 주목하지 않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밖에 나와서 사후에 브리핑도 하고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전에 모든 것은 이제 끝났으니까 잊어버리고 강을 건넜으니까 뗏목을 버리고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목에서 왜 선거 전에 했던 것을 왜 건드렸을까? 조금 언론에서 좀 주목을 해줬으면 논의가 좀 됐을 것인데 전혀 없이 지나가 버려서 무슨 대목인가? 저는 분명히 의미 있는 발언이었을 거다. 참석한 사람들이 후보 간 사람도 없었단 말이죠. 후보 단 사람 없는데 다른 사람들만 참석했는데 선거 때 정리하고 가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당장 가시로 걸려 있는 것은 문준용 의혹 논란과 제보 조작 관련 정도만 선거 전에 문제 가지고 관련이 돼 있고 그런데 왜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다가 선거 전에 이름 털어버리고 가자라고 얘기했을까라는 것도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어느 언론도 주목하지는 않더라고요. 폴리뉴스 정도만 앞으로 주목해주면 되겠네요. 제가 볼 때는 그 청와대 그 5당 대표 실제로는 4당 대표 회동을 했죠. 근데 그 모습이 좀 이 의미가 있든 말든 간에 지금 전국의 시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상징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사실 그 지난 총선 이후 또 대선에서도 나타났다시피 국민들은 여러 정치 세력의 이렇게 이 협치, 예를 들면은 이렇게 서로 연대하는 그런 합의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요구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그 출범 이후에 실제로 여러 당 대표들한테 뭐 약속도 하고 원내대표들 회동해서 했지만 실제 끌어나가는 과정에서는 협치가 이루어졌나 하면 상당히 미흡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들 적응이 안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 협치란 것은 일정 정도 권력을 나누는 것인데 예를 들면 그럴 의사가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당 대표에서 왜 그렇게 서로 좋은 이야기만 나눴나. 저는 그 포인트가 현재 대통령 지지율 80%대라는 부분들에서 다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 다른 야당들이 현재 국민들이 80%나 지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괜히 잘못하다가는 뭐 발봉 잡기가 되고 어떤 딴지 걸기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실제로 지금 현재 일정 정도의 어떤 사정 정국이 밑에 깔려 있는 거 아니냐.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좀 전에 김한호 박사님 이야기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대선 제보 조작 사건에서 그 당이 최대의 절대적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마 비서실장이 국민의당에 가서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뭐 이 선거 때 이런 있자 뭐 뗏목을 버리고 이제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임종석 실장이 가서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를 했지 않나. 그러면서 국민의당이 어쨌든 급선회를 하면서 이렇게 추경 심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대선 제보 조작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금 적폐청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통해서 이 밑바닥에는 한자를 깔고 있다. 이게
예, 그래서 그런 대통령 높은 지지율과 그리고 어쩐 이 깔려 있는 사정 정국의 그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이 현재 그 문재인 정부의 어떤 순항이라 할까요? 뭐 이런 부분들을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아마 이 정기국회 지금 이 국정기획 100대 과제도 내놓고 지금 그 당에서나 어떤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정세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본격적인 저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실력이 이제는 좀 평가받는 그 시점이 왔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원래 출발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하고 G20 결과에 대한 보고 뭐 이런 그다음에 과거에 대선 때 약속했던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 야당하고도 협력하고 공유한다 그런 거였는데 아쉬운 게 실제로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베를린 선언이라든가 지금 대북 무슨 대화 제의라든가 또 한미 FTA에 대해서 지금 미국에서 재협상 들고 나오는 거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각 당 대표들이 이런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게 원칙이나 성격에 좀 맞았지 않나. 근데 청와대 입장에서 아니 근데 그것도 야당도 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야당도 제기해야 되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자랑을 했잖아요. 뭐 내가 볼 때 자랑할 건덕지는 한 개도 없고 바가지만 쓰고 왔다 보는데 G20나 미국 간 거 그랬으면 그거를 설명을 하고 또 한미 FTA 제의를 했다. 또 얼마 전에 북한에 대해서 대화 제안을 했잖아요. 군사회담이나 적시자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 그런 논란이 돼야 될 건데 이 뭐 덕담하러 가는 자리도 아니고 말을 안 하면 야당 대표들이 먼저 또 해야지. 그래서 지금 지난주부터 완전히 사정전국 면세점 허가부터 시작해서 카이부터 시작을 해서 또 무슨 정유라, 김상조, 정원, 캐비넷 문건이 연속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사정전국이 전개되고 있는데 여기에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가 코가 걸려 있고 대법원 재판으로 언제 대법원 재판할지 모른다잖아요. 듣기에 따라서 12월 달 할까 말까 한다 돼요. 그러면 12월 달 한다 해도 6개월 이상은 끌려가야 돼. 그 다음에 바른정당에는 황영철이 지금 보좌관 무슨 월급 입금 문제로 걸려 있어요. 자, 황영철이 날아가면 교섭단체 해체돼. 우르르 무너질 수 있지요. 그 다음에 국민의당은 내 말 좀 들으세요. 왜 듣기 싫으면 저 말라 부릅니까? 국민의당은 아니 뒤에 다시 또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첫 이야기 하면서 아니 지금 회담한 거 회동에서 왜 회담한 거 이야기를 하잖아요. 회담한 거. 그다음 국민의당은 또 코 끼워 가지고 당에 지금 문준용이 제보 조작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각 당들이 가서 덕담을 할 수밖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러려고 말라고 회담해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좀 기대보다는 좀 이 내용은 그래서 뭐 황소랑 얘기랑 좀 이어지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내용보다는 회동 자체 또 여러 가지 회동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주가 이제 돼버린 거 아닌가 좀 생각이 이제 좀 들어요. 첫 번째 만남의 자리면은 좀 여러 가지 현안들이나 나가야 되는데 좀 중요한 것들에 관한 이제 얘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있을 법도 했는데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는 거는 주로 그날 회동의 여러 가지 이미지와 관련된 것들 뭐 이제 테이블을 이렇게 대통령이 이제 직접 옮겼느니 또 산책하면서 뭐 어떻게 청와대 안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풍경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전달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 지금 전반적인 문재인 정부 이제 들어서 가지고 아직 뭐 시간이 오래 지나진 않았지만은 전반적인 그 분위기가 어떤 국정의 내용, 실질적인 성과 이런 거에 대한 점검이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가 지금 가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도 너무 이제 이미지 중심의 그런 행보를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우려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회동에서도 역시 그것이 반복된 거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집권하면은 이제 의뢰의 그런 좀 새 정부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이런 거는 뭐 필요한 거고 거쳐야 될 이제 과정인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좀 이제 그런 거가 더 이렇게 뭐 양해가 되고 이해가 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너무 길어졌을 때
정작 국정의 어떤 내용이나 성과에 대한 얘기는 없이 계속해서 이미지로 이렇게 행보가 이제 갔을 때 그것이 과연 언제까지 이제 가능할 건가, 이번 회동에서도 좀 그런 걸 느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이제 생각이 이제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탁현민 행정관 얘기 같은 경우도 사실 그날 이제 회동에서 이혜원 대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그래서인지 이제 답을 안 하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나갔다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답이 없고 사후에도 이제 얘기를 할 법한데 적극적인 그 성의가 있다면은 그 의미는 탁은 어떻게든 자관 내가 지킨다, 내보내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일 수도 있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뭐 적절한 방식을 찾겠다 이런 걸 수도 있겠는데 정작 어제였네 그제 그 국정과제 이제 보고회 그거 끝나고서 어제 문 대통령은 또 그 행사 연출을 굉장히 띄워주는 그런 얘기를 또 일부러 이제 또 해가지고 전혀 그런 분위기를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하는 듯한 오히려 탁 행정관은 이렇게 잘하고 있다 칭찬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인 게 과연 그게 지금 이제 적절한 건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탁 행정관을 둘러싼 여러 가지 따가운 시선들이 많은데 굳이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주는 게 오히려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그 불통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취임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자기 의견에 이렇게 반대되는 의견을 이야기하는 의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때 보도가 되고. 네, 첫 번째 수석 비서관. 상당히 소통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쓴소리도 들으려고 하는.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는데 이미지업에 상당한 그걸 주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듣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우리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정치인에 대해서 카리스마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청와대의 여러 가지 분위기로는 어떤 대통령보다도 지금 카리스마를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 국정에 대해서 만기칠람하고 있다. 좋은 면에서 보면은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세히 챙길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지시할 수 있고 검토할 수 있고 뭐 이렇다 이렇게 좋은 측면으로 보지만 어쨌든 그런 분위기가 전부 다 이렇게 대통령 눈치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도 일정 정도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상당히 부담스러운 전부 다 그런 어떤 분위기도 있다는 거죠. 탁 행정관 같은 경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뭐 여당 내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러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정권의 약한 고리가 돼가지고 상당히 여성계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촛불을 함께 했던 사람들도 촛불이란 게 결국은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 뭐 이런 문제 제기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자기와 고난을 함께 해왔고 지금 여러 가지 대통령의 뜻에 맞는 어떤 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좀 아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그걸 갖다가 왜 수용하지 못할까 이런 이 물음을 이렇게 본다면은 상당히 좀 대통령이 어쩌 말하면은 어떤 부분들에서는 상당히 자기 고집이 너무 센 거 아니냐. 그것이 나중에 국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우려도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난 두 분 얘기했던 것이 둘 다 이제 공감하는데 아까 주로 이미지하고 이벤트 관련이 주목된다라는 것인데요. 저는 초기엔 당연히 워낙 박근혜 정부가 그랬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은 국민들한테 많이 비춰주는 것도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좋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이후에 지금 70일이 지난 시점인데 청와대 내부에서 논의들이 주로 이제 그런 이미지 쪽만 계속 전달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매일 거의 청와대 관련해서
기자들 풀 자료가 나오면은 3분의 2가량은 누가 먼저 와서 차 마시고 뭐 했다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논의 과정에서 뭐가 쟁점이 됐던 것은 아주 비중이 작아요. 누가 먼저 와서 누구한테 웃으면서 등을 톡 쳤다는 거 뭐 이런 식 얘기가 전부 이제 기사거리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내용에 관한 논의는 좀 그걸 기자들한테 이렇게 준다고 네, 합니까? 기자들 풀 기자가 와서 해가지고 하는 것이 누가 와서 옷을 어떻게 벗어났었고 커피를 누가 했는데 누가 대신 따르려고 했고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이제 가진 정도니까 저는 그것도 초반에는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건데 그 이후에 그러면은 국정 진행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이 쟁점이 되는 것이는 별로 부각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이죠. 아까 김능구 대표가 얘기했던 첫 번째 그 수석 비서관 보좌관 회의에서 했던 대통령의 명제 소수의 의견도 반대되는 의견도 반드시 모임에서는 자유롭게 얘기해야 된다. 심지어는 정리가 되지 않는 이야기도 정보가 확실치 않은 것도 황당하다고 느끼는 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쟁점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청와대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이 사회 분위기도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봅니다. 예컨대 예전에는 박근혜의 레이저가 딴 사람들 꼼짝 못하게 고개 숙이고 받아쓰기만 만들었다면은 그 이상의 뭐 다른 게 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청와대가 정말로 소통하고 새로운 정부에 던지긴 던졌는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던지는 김능구 대표와도 저도 비슷하게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점에서는 그냥 청와대와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뿐만이 아니라 현재 정부를 이끌어가고 있는 세력의 문화로까지 형성되어 있는 부분 아닌가. 아까 얘기 나왔던 탁현민도 사실은 탁현민에 대한 찬반 논란도 그런 맥락 속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라면 탁현민 문제가 등장했다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청와대 내부에서 누가 말을 못 꺼내고 있죠. 밖에서는 꺼내고 있으면 집단 테러 비슷하게 등장하고 있죠. 저는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정부의 운영 방침을 개혁에 힘을 실어준 쪽과 또 다른 쪽이 엇갈린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정치 문화적인 수준에서 심각한 문제다라고 봅니다. 예, 일단 뭐 지금 청와대 회동 이야기 나왔다가 지금 청와대 분위기나 국정 운영의 어떤 기조나 흐름 이런 부분하고 맞물리가 좀 이야기가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조각은 그럭저럭 마무리가 돼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100대 과제인가? 그 아젠다가 예. 발표가 됐는데 그저께 발표됐죠. 그저께 발표되고 나면서부터 이제 재원 문제나 또 재원을 둘러싼 정세 문제 이런 게 다시 새로운 어떤 그거로 좀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로 좀 넘어가보죠. 예. 예, 조각은 뭐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조각에 대한 결과는 대통령이 책임지는 거니까 이제 끝난 이야기라고 보고 더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결과로서 입증하는 부분이겠죠. 문제는 이제 국정 아젠다 세팅인데 과거에 뭐 정권마다 국정 과제니 비전이니 목표니 제시를 했지만은 전부 이런 부분이 나중에 이 말미에 가서는 다 이렇게 비교 대조해서 역사에 남길 게 없으니까 허지부지 되었는데요. 뭐 178조가 투입된다 해서 박근혜 정부 때보다는 한 40조 정도 더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돈이 어디서 나오는가. 최저임금도 국가에서 보조해주고 원전도 없애면서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것도 돈 들고 다 돈 들어가는 일인데 문제는 세출 구조를 갖다가 개선하고 또 자연적 세입의 증가가 늘어난다라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많은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 박근혜 정부도 지하 경제를 단속해서 그 돈으로 세입을 갖다가 늘리겠다 했지만은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고 결국은 담배값 올리고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이 정부가 국민들 앞에 정세 없는 복지를 지금 이번에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세금은 안 늘린다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솔직하게 세금을 좀 더 늘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세금을 늘리는 대상이 주로 어느 쪽으로 간다라는 방향을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 된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세금을 안 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서 정부가 좀 솔직하게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았겠느냐. 적게 벌면 적게 벌고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대로 세금은 내야 된다라는 부분. 탈세가 만연한 사회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것이 좀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국정과제 1호가
적폐청산은 아니 그것도 필요한데요. 적폐청산 이꼴 사정이라고 바라보고 또 정치 보복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 한 99번이나 100번쯤 돌려서라도 일부러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일본어로 올려가지고 굳이 발표해서 이 적들을 잠재적인 적들을 엄청나게 쌓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도 타겟민 아이디어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격이 진짜 세상에 개가지수도 다 타겟민 때문에. 그 정도. 하여튼 저는 이번에 그 100대 과제 발표는 공약에 이어서 실질적으로 이 인수위원회가 없는 가운데에서 그 국정경 자문회에서 정말 그 옆에서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휴무도 없이 계속 강행군을 해서 했는데 이 팀장이 그 나름대로 이렇게 잘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100대 과제 중에서 91가 입법개혁을 통해서 국회 입법을 통해야만이 이 달성될 수 있는 거랍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이 국회의 입법개혁과 함께 가지 않으면은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본인들이 낸 100대 과제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정말로 이렇게 말로만 협치와 합의제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진영론을 위한 양당 정치에서 이제 다당제로서 그리고 거기에서 필연적인 어떤 합의제 민주주의를 갖다가 이 문재인 정부와 이 집권 여당이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그 이전에 그런 마인드가 어떤 기본적으로 정립되어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려를 금할 수 없는데 이 부분들은 문재인 정권의 어떤 성패와 관련이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촛불 민심 속에서 탄생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의 어떤 이 결과와도 직접적인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시급히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 나름대로 입장과 또 풀어나갈 어떤 방법을 세워야 되지 않나. 100대 국정과제 중에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1호가 이제 적폐청산이고 2호가 반부패로 되어 있죠. 그래서 1호, 2호 놓고 보면은 이제 사정 드라이브가 이제 예고가 되는 그런 거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 저도 지금 1호, 2호를 굳이 그런 내용을 과거 청산과 반부패 이제 추진을 1호, 2호로 놓은 거는 전반적인 지금 전국 운영에 대한 청와대의 이제 구상, 전략 이런 것이 이제 깔려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이제 원점에서부터 다시 국정의 이제 주도권을 다시 확보하고 다시 시작을 하겠다, 그렇게 가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집권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 인사청문회 전국 거치면서 전국의 주도권이 오히려 이제 야당들한테 넘어가고 여권이나 청와대가 오히려 지금 쩔쩔매면서 이제 수세에 처하는 이 상황을 좀 타개하겠다 이런 뜻이 좀 실려 있는 거 아닌가 해석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출범이 가능했던 가장 큰 바탕이 됐었던 이제 촛불 민심에 따라서 과거에 대한 이제 청산 작업을 좀 제대로 지금 하고 가겠다 이런 신호로 읽혀지는데. 실제로 보면은 지금 여러 갈래들이 있단 말입니다. 청와대에서 발견되는 박근혜 정부의 여러 가지 문건들, 이거는 이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는 거고, 방산 비리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이제 사정 작업들 이런 것들이 이어질 거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간단한 문제가 이제 아닐 거라는 거죠. 야당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에 아마 대단히 강한 이제 반발이 따를 거로 예상이 되고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집권 초에 이제 사정 정국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워낙 강하게 이제 반발하는 가운데 이제 흐지부지 됐던 경우가 있는데 지금도 저런 조건들이 따르는 것 같아요.
이제 한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상당히 시간에 쫓긴다는 거. 그러니까 정기국회 열리고 11월 들어서면은 입법 예산 논의가 본격화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끝을 내야 국회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이제 가능하니까 상당히 이제 시한부로 이거를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게 있겠고. 또 그 다룰 내용 같은 경우도 무차별적으로 하면은 이게 정말 뭐 그 청산 피로증 이런 게 또 촉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선별적인 의제들 이거를 잘 이제 뽑아내야 되는 이런 이제 숙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대단히 좀 정치적으로 관리력이 좀 뛰어나야 되는 아주 그 고난이도의 이제 숙제 같은 거라고도 이제 할 수 있는데 글쎄 이거를 이제 지금의 이제 청와대가 그렇게 이제 원숙하게 노련하게 잘 이거를 관리해 나갈 수 있을지 그거는 좀 아직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잘하면은 성과가 될 수 있겠는데 칼은 뺐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충돌만 빚어지고 막상 성과는 없고 이랬을 경우는 오히려 더 이제 좀 꼬일 수도 있는 이런 패라는 점에서 앞으로 진행 상황을 좀 이제 봐야 평가가 가능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 100대 정책과제 발표했던 거 관련해 가지고 저는 두세 가지 정도의 주목할 부분은 이거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누구나 다 공이 지금 다른 분도 얘기했다시피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넣어서 100대 정책과제에 넣었다는 점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다른 부분은 대개 역대 정권들에서 했던 내용이 같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은 교육 분야 관련해 가지고는 교육 재정 문제라든가 아니면 교육 자치 쪽을 좀 강조하는 점은 전에 정보고 다른 느낌이 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100대 정책 과제에 들어있지 않습니다만은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서 나왔던 중소 벤처 기업부인가요? 뭐 명칭이 좀 복잡한데 그래서 중소기업에 관한 주목하겠다는 것 정도가 세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럼 관련해서 어떠냐라고 봤을 때 저는 적폐청산이라는 용어를 아주 부각시키는 게 적절한지 이건 모르겠어요.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는 것인데 저는 그렇다면은 저는 여러 군데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는 적폐청산의 주체고 나머지가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자세로 간다면은 이게 자칫 뭔가 사적이라든가 정치적인 갈등으로만 이해될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은 이전에 가장 큰 적폐는 역시 대통령의 권력 행사 때문에 비롯된 거 아니었습니까? 그 점이라면은 저는 적폐청산이 국민들에게 공의 설득력 있게 하려면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에서는 이전하고 어떻게 다르게 하겠다라는 것이 저는 100대에 포함되어 있으면 굉장히 중요했을 것인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100대 과제에 찾아보니까 그나마 유사한 내용은 어디에 들어있느냐? 행자부가 혁신정부 운영한다는 정도의 내용만 들어있지 이전에 정권, 이전에 청와대하고 다르게 어떻게 국정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좀 없이 적폐청산만 들어있어서 새 정권을 제외한 나머지 일을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혹시 간주하는 그런 이미지를 줄까 하도 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죠. 관련해서 저는 좀 더 추가적인 얘기 하자면은 저는 역대 새로운 정부의 방향이 여러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정부 조직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물론 정부 조직 그대로 현실화되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했지만은 창조경제라든가 미래 문제 하나도 못했죠. 마찬가지인데 적어도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었는데 이 방향대로 정말 살아날 수 있을지라는 문제인데 처음부터 좀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가장 구체적인 사업으로 시작했던 최저임금 분야도 내부에서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 맞물려 가지고 과연 중소기업 정책가 어떻게 갈지 이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부분은 어떻습니까? 발표하고 나서 바로 정세 문제가 내각 강요회의죠. 네. 강요회의에서도 나오고 또 당 차원에서도 그런 문제가 제기가 예. 돼가지고 이게 이제 좀 논의가 좀 본격적으로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좀 관련 얘기할게요. 아까 황 수장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요. 아마 내부적으로는 좀 됐을 겁니다만 밖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지도 세력이 던지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토를 달면서 토론했던 거의 유일한 케이스가 김부겸 행안부 장관 명칭이 바뀌었죠. 이제 행안부 장관이 이제 재정전략회의 아니면 경제장관 회의에서 했던 발언 정도입니다. 아다시피 178조 돼 있는데 내용은 이전에 박근혜 정부하고 했던 똑같은 식으로 재원 마련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현재의 조세 체계 내에서도 확보가 되지 않았던
조세를 잘 걷어서 한다는 것하고 씀씀이를 조정한다는 두 가지 얘기죠.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상당히 전문가들이 논란이 계속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조금 세금이 잘 거치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5년 전략으로 맞느냐 문제가 제기됐는데 공식적으로 김부겸 장관이 제기했고요. 그 다음에 발표된 다음 날 재정전략회의에서 보니까 김진표 전임 위원장이 바로 그런 문제를 제기했더라고요.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국민들에게 일시적으로는 조세 추가적인 부담이 안 된다는 이미지를 던지면서도 사실상은 증세 전략을 가지고 임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아니면은 일단은 거기까지는 구체적인 전략이 없이 가는 것인데 정말 예산 전략은 좀 확실치 않다 이런 지적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시정되지 않겠어요? 지금 나왔다시피 178조에 추가로 들어가는, 그냥 그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추가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처음에 계획하고 다르게 지지부진하게 축소가 된다든지 아니면 치밀하게 추진한다면은 재정 전략이 달리 나와야겠죠. 예.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아까 김능구 대표가 얘기했던, 이번에 통계로 정부가 발표를 했죠. 그 법령 관련된 게 647개인가 그러는데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국회 입법에 해당되는 것이 465개다 라고 한다면 정말 사실상은 뭐 대부분의 일은 국회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예,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국회 협조 문제가 이제 그게 될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 국정계획 아젠다가 나오는 그것과 맞물려 가지고 조금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들, 탈원전 뭐 이런 문제라든가, 또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은 아마 여론이 팽팽한 것 같고, 최저임금 인상은 오늘 갤럽에 보니까 대통령 지지도가 한 6% 빠졌는데 그게 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자영업자들 반발이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 봐요. 그다음에 또 비정규직 문제도 있고, 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정세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 이것도 어떤 상당히 어떤 계층 간의 갈등이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계획이 추진돼야 되는데, 과연 그 과정에서 국회를 통한 어떤 그런 여야의 어떤 그런 이 협조 내지는 이 조율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능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렇게 지금 봅니다. 탈원전 같은 경우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원전을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명박 정권 때부터 해왔던 사람인데요. 문제는 지금 이미 만들고 있는 1조 6천억이 들어가 있는 원전 신고리 5, 6호기를 중단시키는 이런 방식을 왜 했을까? 이것까지는 직계해야 된다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원전을 갖다가 지금 이 탈원전을 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 뭘로 대체할 거냐? 저는 LNG로 갈 수밖에 없는데 신재생에너지 20%는 꿈만 같은 이야기라고 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비싸고 그렇게 만들어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전기료 부담을 어떻게 해갈 건가 하는 부분을 국민 앞에 좀 이야기를 하고, 또 원자력 안전위원회나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어떤 국민의 아젠다 형태로 채택하고 설득해가는 과정을 이렇게 거치면서 정부가 앞으로 한 1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가닥을 잡아가겠다.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수백만 개가 쌓여있는 핵 연료봉에 대한 폐기물 처리장을 어떻게 할 건가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처리 방식이 좀 아쉬웠다 이렇게 보고요. 비정규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비정규직에게 10,000원을 해준다면 거기에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정부가 어느 정도 보조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보조해주고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어떤 보편적 복지도 하고 이걸 다 감당할 능력은 되기 어렵다 보니까 정부가 이렇게 나눠주는 복지보다 일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보태주겠다, 이런 복지로 좀 전환해 가겠다라는 걸 갖다가 하면서 대중의 지지를 좀 받아가는 노력도 필요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10,000원이라는 목표하에 올해는 한 15% 이상 올려야 된다, 이런 어떤 작전식으로 가다 보니까 된 게인데요. 저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관련 법제를 갖다가 채택하고 이런 과정을 일부러 거쳐서
야당을 여기에 끌어들여서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도 소화해가는 형식으로 한 1년 정도를 연기해서 1년 동안에 관련 법제와 규칙을 다 정비하고 충분한 토론을 해서 끌고 가겠다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나 이래 봅니다. 지금 가장 좀 논란이 됐던 게 이제 원전 문제하고 최저임금 인상 문제 뭐 이제 이런 것들이었는데 사후 대책에 관한 좀 더 그 준비된 그 내용들 구상들 이런 것들이 함께 이제 뒷받침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더 이제 확산이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탈원전 문제도 이제 그렇고 최저임금 인상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이제 소상공인들에 대한 사후 대책 문제 이거를 뭐 아무리 뭐 간접 지원한다고 그래봐야 그거는 뭐 피부에 와닿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도 뭐 미미한 거고 직접 지원이라는 게 과연 뭐 무한정 언제까지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이제 그 어려운 이제 문제인데 일단은 뭐 뒷부분에 관한 어떤 그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덜컥 이제 그렇게 이제 높은 인상률로 해놓고 그 사후 대책 부분은 이제부터 이제 고민을 해보자 하는 이런 이제 식이 이제 돼버리니까 아마 이 문제가 결국 이제 을하고 을 사이에서의 이제 그 전쟁 갈등 이런 문제로 지금 이제 비화가 되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뭐 탈원전이나 뭐 그 최저임금 인상이나 이 방향이나 어떤 그 가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건 뭐 다 이제 긍정적인 의미를 일단 갖는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어떤 중대한 내용, 중대한 의제들을 이제 정부가 이렇게 내놓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좀 더 그 정교함 같은 거, 좀 더 이제 또 준비된 거 상태에서 이제 내놓는 거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았나 좀 이제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게 전반적으로 지금 이 협치 환경 이것과 이제 맞물리는 문제라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조차도 사실은 뭐 청와대가 또는 이제 정부가 그거를 그냥 주도적으로 다 끌고 가겠다 하는 그런 그 자신의 문재인 정부의 어떤 가치에 대한 어떤 그 확신 이런 것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일단은 이제 내던져지고 이제 이러는 시기인데 조금 그 속도가 이제 늦더라도 그런 어떤 그 협치 환경에 맞는 방식으로 이런 것도 좀 조절할 건 하면서 더 좀 어떤 내용적인 준비를 해 나가면서 좀 진도를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정세 문제가 굉장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문재인 정권의 어떤 실력을 좀 보여주고 실제로 이 협치의 어떤 합의제 민주주의를 국민들한테 제대로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 정치하겠다는 것도 여러 당이나 그 정치인 출신 그 장관의 그 이야기에 들어보면은 어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초고소득자라든지 대기업들한테 법인사 소득세를 갖다가 일정 정도 올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바른정당이라든지 국민의당이라든지 정의당이라든지 모두 다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유한국당만 입장을 달리하고 나머지는 같은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안도 실제로 돌파내지 못하면은 다른 건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물론 정세는 선거를 통해서 평가받는 어떤 이 정치인들한테는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도 어려운 과제다. 그거 아무리 인기가 높더라도 정세 잘못 추진하다가 이렇게 선거를 망친 경우도 역사적으로 많이들 보였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에 대통령과 교섭단체 연설에서 정세 없이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 발언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한테 그게 각인돼 있어요. 이게.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를 통하더라도 정세에 대해서는 지금
이 부자 정세뿐만 아니라 복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기들도 감당하겠다는 게 상당히 높은 수치로도 나왔던 조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말 치밀하게 제대로 이렇게 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래 봅니다. 네, 결국은 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국정 아젠다 설정이나 여러 가지가 촛불 민심에 일정한 반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정권의 어떤 태생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조금 전에 협치의 환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걸 국회를 통해서 얼마나 이제 입법화하고 제도화해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맞물려 있어가지고 결코 이게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큰 방향에서 설정한 거하고 이게 얼마나 관철될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나만 추가해.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적폐청산 같은 경우도 그 용어를 뭐 바른정당이나 이런 데서 용어 자체를 뭐 좋아할지 어쩔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이제 청와대나 정부가 그냥 단독으로 이렇게 자꾸 이제 하려는 것보다도 그런 것조차도 야당과 공조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어차피 뭐 안 되는 거지만 뭐 국민의당이라든가 바른정당이라든가 이쪽하고 이를테면 적폐청산 공조 같은 거, 적폐청산에 위한 협치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생각이 좀 이제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그 공영방송법 관련된 것들을 보면은 지금 국민의당, 정의당, 민주당까지만 이렇게 해서 발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여당이 할 일이지만은 좀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좀 설득을 해서 공조를 좀 이렇게 하게 해서 180석 확보를 해가지고 그걸 현실화시키는 모색을 한다든가, 아무튼 조금 더 협치를 해서 좀 그걸 하려는 공을 사실 들여야 뭐가 성과가 이제 비로소 현실화가 될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 보면은 청와대가 이 높은 지지율 때문에 너무 자기들의 힘을 과신해서 이제 그런지 그거보다는 좀 우리가 그냥 해버리겠다 하는 이런 게 조금 너무 앞서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그 협치를 좀 얻어내는 이런 거에 더 좀 공을 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조금 더 추가할게요. 그 관련해서는 이번에 그 100대 과제 발표한 다음에 야당들이 왜 자신들한테 조금 뭔가 같이 상의할 기회, 공청회 기회도 안 줬느냐, 저는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봐요. 청와대 쪽에서는 이번에는 정부가 독자적으로 한 게 아니라 국민 제안 99건도 같이 넣어서 했다라고 얘기한 정도라면은, 당연히 협치를 주장하고 있는 국면이라면은 다른 방식의 조금 야당들의 협력의 기회, 창구 같은 것도 마련하는 게 좀 필요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촛불 민심 반영 관련해서는요, 저는 이제 치열하게 싸우던, 특히 탄핵이 걸려 있을 때는 한쪽 중심으로 강하게 촛불 민심을 해석하던 것도 필요했지만은 지금 이제 아예 정권을 잡은 상황에서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촛불 민심에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는 여러 가지를 같이 포용하고 끌어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아까 쟁점으로 됐던 것들도 사실은 새 정부를 상징하는 세 가지, 네 가지 조치 아니었습니까? 비정규직, 탈원전, 최저임금 문제 했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계속 논란이 남아있다는 거죠. 이 중에서는 비정규직 문제는 시동을 걸었지만 아다시피 계속적인 과연 현실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고, 탈원전은 제가 보기에 논란이 상당히 길게 갈 걸로 봅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자체는 결정이 됐지만은 이것이 기대하는 바 효과는 두 측면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 얘기하다시피 마중물이 돼서 전반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에 힘이 보탤 수 있다는 점하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가고 있는 영세 자영업 쪽을 도움을 준다는 것인데, 과연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혹시 오늘 그 2주간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주진영 씨가 오늘 전면적으로 총체적으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대해서 비판을 했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정책 공약 만드는 과정 속에서 참여를 했었는데, 이게 소득주도 성장의 여러 가지 배경 중에 하나로 최저임금 부분이 살짝 들어가 있었는데, 마치 이게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것처럼 있었고, 이것을 강조했던 쪽이 특히 대기업 노조에서 선무당처럼 했던 것인데 들어가 있다가 비판도 하던데, 이런 달리 얘기하면은 기대 효과에 대해 상당히 고민하게 생긴다는 부분이고요. 탈원전에 대해서도 제가 며칠 전에 국회 토론을 하면서 찬반 양쪽이 다 참여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적극 지지하는 쪽에서도 적어도 이런 방식의 의사결정 방식 가지고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라고 이필렬 교수 등등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점에서 보자면은 중요하게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의사결정 과정이라든가 수렴 방식은 달리 표현을 했었지만 혹시 이전에 박근혜 정부하고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면 어떻게 될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전에 박근혜 정부가 맨날 회의 때마다 국무회의라든가 수석비서관이 할 때마다 경제 활성화법만 계속 얘기하고 끝까지 갔었는데, 제가 그랬을 때 필요하다면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어떤 부분은 야당 쪽에 좀 넘겨주고 정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던지는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저도 이제 문재인 정부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야당과 협치할 부분은 넘겨주고 또 끌어갈 것은 끌어가고 이런 방식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예. 지금 뭐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그 주제로 넘어가죠. 시간이 1시간 정도 통과가 됐으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문건이 계속 그 전 정부가 남긴 문건이 발견이 돼가지고 이게 무슨 그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뭐 어디 몇 군데서 또 나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여기저기 부산에가 많이 놔두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이야기 좀 할게요. 저는 이 문제가요, 청와대가 이걸 갖다가 뭐 문건 중에 잘못된 게 있다면 법대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이럴 때는 정말로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청와대가 1차 문건 발견을 하고 3시 반에 3시에서 3시 반까지 기자회견하고 난 다음에 1시간 있다가 4시 반에 2차 문건이 발견됐어요. 오늘 발견된 거는 어제 뭐 국정상황실이나 안보실에서 발견됐다라는 걸 오늘 공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분량이 예를 들어서 퇴각하는 정권에서 많이 남겨놓고 갔다면 정신 나간 정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발견된 게 아니라 누군가가 통으로 줬던 걸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발견되는 상황에 대한 동영상을 갖다가 청와대가 공개를 해서 자 어디에서 캐비넷에서 사물함에서 발견됐다고 찍어서 국민 앞에 공개하고, 더 나아가서 그런 거를 남겨두거나 은닉하거나 은폐한 사람에 대한 사법 조치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이 일을 처리하는 방향에서 깔끔하고요. 그런 사실관계만 고려하고 문건 내용은 필요하다면 검찰에 줄 수 있다고 법적 해석을 넘겨서 특검이나 검찰에 주고, 더 나아가서 나머지는 국가기록물로 지정할 건지를 판단해서 정리를 하고, 청와대 대변인이 1, 2, 3차 발견됐다면서 이걸 중개하는 방식은요, 당장은 이것이 앞으로 사정 드라이브에서 지난주부터 시작된 사정 드라이브에서 각종 스모킹 건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정치 쟁점화를 청와대가 적폐청산을 위해서 일종의 이 쇼를 하고 있다. 쇼라는 말이 불편한 사람도 있을, 저는 이 쇼라고 봅니다.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이 문건에 대한 활용 가치나 어떤 국민 설득을 궁극적으로는 더 낮추는 게 아니냐. 보수 진영에 있는 국민들은요, 왜 이런 방식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이전에 이 문건도 태블릿 PC처럼 가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물론 진짜 문건의 진위는 맞다고 보지만은 청와대가 발견해서 공개하는 방식의 내용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어떤 방법론을 거르치면서 이 문건의 실질적인 정권을 위한 효용 가치도 낮추고 있는 게 아닌가, 난 그렇게 봅니다. 글쎄, 지금 이제 청와대 문건이 이제 앞으로 이게 그런 발견된 것들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건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를 위해서 재판에 이제 활용이 되도록 뭐 그런 용도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필요할 경우, 이건 별개의 사안일 경우 추가 조사나 추가 수사였던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 대략 뭐 그런 것들일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이제 좀 잘 좀 관리를 하고 잘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사실 좀 이제 어색했던 게, 그 조선일보 사설에서 이제 그런 지적을 했던데, 그 아까 얘기한 그 국정과제 제1호 적폐청산하면서 그럼 적폐청산의 내용이 이제 뭐냐, 거기 이렇게 기재된 거 보면은 그 이제 공소유지 뭐 이런 거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왜
뭐 조선일보가 뭐 얘기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은 사실 국정과제 1호로 얘기하기에는 참 조금 맞지는 않는 뭐 청와대 국정과제 그 1호가 뭐 검찰이 하는 공소유지에 뭐 이렇게 그 잘 만전기하도록 하는 이런 게 사실 좀 생뚱맞은 느낌을 주는 건 이제 사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그 넘겨줄 건 넘겨주고서 뭐 앞으로 그 재판에 활용할 건 하도록 뭐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별개 이제 조사나 어떤 수사를 이제 어디까지 할 건가가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판단을 좀 이제 잘해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양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아까 얘기한 그 과거 청산 이제 기조 속에서 정말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는데 정말 이거는 좀 파헤쳐야 될 그런 이제 중대한 이제 사건이다 하는 그러한 어떤 불법적인 행위다 하면은 그런 건 뭐 이제 당연히 이제 또 추가적인 수사나 이런 이제 필요성이 이제 있겠고 그런데 이제 또 국민들 시선에 봤을 때는 사실은 또 지금 뭐 최순실이나 뭐 박근혜나 뭐 여러 그 인물 김기춘이나 인물들이 또 감옥에 있고 이제 재판을 이제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엄청 새롭고 중대한 내용이 아니면은 또 이걸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어차피 감옥 가서 지금 재판 받고 있는데 뭐 거기에 뭐 또 한두 개 이제 더 얹어 이거 가지고 또 이제 새로 또 이제 해야 되느냐 일종의 피로증 이런 걸 또 느낄 또 층들도 이제 있고 이제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절제를 할 건 하면서 잘 좀 이제 선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이거가 이제 발견이 이제 엄청나게 뭐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쓸고 어떻게 넘길지 이거를 좀 정치적으로 좀 이제 잘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좀 이야기를 이게 이제 앞으로 이걸 갖고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지만 좀 궁금한 게 청와대에 대한 특검에서 압수수색 그게 시도가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런 상태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그 문건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나오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힘든 그 부분이 아닌가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내 추론입니다만은 이 진실은 뭐 당사자이면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박근혜 정부에서 누군가가 폐기를 갖다가 하라고 했겠죠. 5달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12월 9일 국회 탄핵부터 5월 9일 국회의원 선거까지 무려 5달이에요. 5달 동안 청와대는 할 일이 거의 없이 문건 폐기가 주 업무였을 건데 이것이 이만큼 많은 분량이 남아있다라는 것은 폐기 지시를 받은 누군가가 이 문건을 빼돌렸다가 어느 시점에 이 현 정권에 통으로 저는 갖다 준 것이 차례대로 공개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한 목적은 뭐냐? 지난 정권에 반감을 갖고 있거나 현 정권에서 출세 좀 해보고 싶었거나 또 뭐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사면을 받기 위한 거거나 이런 어떤 부분에서 했다. 이 전체를 분량으로 따지면 과연 캐비넷에 행정관이나 비서관이 캐비넷에 보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문건이냐. 또 물러날 때 2번, 3번 물러나는 청와대에서는 이런 일들을 꼬리를 안 잡히려고 당시에 수석들이나 비서실장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챙기고 안 했겠습니까? 군대도 망해갖고 폐조할 때는 이거부터 다 태우잖아요. 서류부터.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 놔두고 갔다라는 거는 박근혜 정권이 미쳤거나 안 그러면 누가 통으로 갖다 줬거나 2개 중에 한 개인데 저는 후자일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 이주관 지적하신 대로 그 왜 이렇게 발견됐을까는 여전히 의문점이 좀 풀리지 않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랬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청와대 쪽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 청와대 진용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2달 동안 지날 때까지도 청와대의 내부의 비품이라든가 캐비넷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인데 그 말도 조금 애매합니다.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의 참모진이 구축되기 전까지만 최순실한테 의존했다라는 단어에 비슷한 느낌을 가질 정도로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청와대 비서관, 비서 진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새 정부의 청와대 진영이 들어갔으면 모든 비품 점검은 좀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밝혀질지 생각해 볼 부분 같고요. 또 하나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법 절차고 타당한 것인가는 좀 있습니다. 만약에 지난번 혹시 청와대에서 지금 청와대 발견되는 문건을 아까 지적했던 압수수색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보고 있는 문건으로 생각하고 있는 선입견이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은 이전 정부가 청와대에 남아 있는 문건이라면은 그 문건 자체로서 보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지금 청와대 발표는 범죄 물건이 발견돼서 이것을 검찰에 넘겼다는 식으로 돼가지고 조금 논란거리를 좀 만들고 있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아니 한교안이 그 대통령 기록물 목록을 만들어 그것까지 다 그걸 하는 바람에 지금 이거는 아무 근거가 없다는 거 아니야. 전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지금 아직 분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분류가 안 돼 있을 때는 그러면은 그냥 1번 기록물로 분류를 해버릴 것인가 아니면 재분류의 대상이 될 것인가 첫 번째가 되겠고 그랬을 때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을 것인가 뭐 등등이 있어서 지금 청와대에서 처리하는 것이 누구나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 할 정도의 그런 방식의 처리는 아니어서 논란거리는 충분히 지금도 예상이 됩니다. 아시피 당장 그 두 번째 1361개 발견됐다는 것은 그 인턴이 썼던 서랍형 캐비넷이 발견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5월 8일 날 그 행정관 2명이 점검을 했는데 깨끗하게 빈털 털였다는 장 아닙니까? 그런데 인턴은 그런 문건도 안 만지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2명 이상이 확인하는데 빈털 털였는데 거기서 왜 발견됐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미스터리가 있는 것 같아요.